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윤영관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최유 목사님과 여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금 소개해 주신 허문영 박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미관계가 어떻게 지난 140년 동안 변화해 왔는가를 말씀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4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40년 역사를 4단계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국제정치의 세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와 같은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어느 방향으로 한미관계가 나아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저희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한미 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882년 5월 22일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체결 이래 지난 140년간의 한미관계를 회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개최하는 원래 좋지 않은 포럼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반도는 가까이는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태평양 건너 미국이라는 대국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들 주변국들은 끊임없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세력 경쟁을 해왔습니다. 이는 특히 중국, 러시아와 같은 대륙 세력과 일본, 미국과 같은 해양 세력 간의 경쟁의 모습으로 우리 역사에 투영되어 왔습니다. 이제 한미관계가 이러한 역사의 전개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교 이후 140년간의 한미관계는 4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제1기는 1882년 수교 이후 1910년 한일 합병까지의 구한말 조선과 미국 간의 관계입니다. 당시는 서구 제국주의 열강 간의 경쟁이 동아시아에서 전개되면서 동아시아의 중화 질서가 서구 국제법 질서로 대체되는 시기였습니다. 1994년 청일전쟁과 1904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한반도를 강탈해가는 과정에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서 조선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선의 독립을 지원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은 조선의 독립을 돕기보다는 소극적으로 통상이익을 추구하는 데 그치면서 냉담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결국은 영국이 그랬듯이 미국도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화를 측면에서 지원했습니다. 아까 김상복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1905년의 태프트 가츠라 밀약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같은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서도 한 가지 긍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880년대부터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교육기관과 병원을 짓는 등 선교 활동을 시작하면서 한반도의 기독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아서 미 군정이 수립되면서 한미 관계가 복원되고 제2기가 시작이 됩니다. 제2기는 해방으로부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거쳐 1950년 6.25 전쟁의 발발까지의 기간인데, 이 시기에 한미관계는 한마디로 혼란기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미소 양국의 타협으로 한반도가 분단되었습니다.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키고 그 후 행정관리를 위해서 임시 경계선으로 합의된 38선이 항구적인 분단선이 되어버렸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남한에서 단독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어 의지는 그다지 강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950년 1월 12일 미국 국무장관 애치스는 내셔널 프레스 클럽 연설에서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을 알류샨 열도,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으로 발표하면서 한국을 제외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이 자유,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라는 가치에 근거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일기에 그 기독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된 것, 그 다음에 제2기에 한국의 국가 정체성이 자유,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라는 가치에 근거하게 된 것이 한미관계의 어떤 기본적인 성격과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토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미관계가 제1기의 미국의 냉담기, 제2기의 혼란기를 거쳐 동맹관계로 한 단계 격상된 계기는 1950년 6.25 전쟁의 발발이었습니다. 이때부터 1991년 소련이 붕괴할 때까지를 제3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냉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미관계가 군사동맹관계로 발전한 시기입니다. 1950년 김일성은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 마오쩌둥의 승인을 받고 남침을 개시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개입하지 않으리라는 스탈린과 김일성의 계산과는 달리 트루먼 대통령은 즉각 군사 개입을 결정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에 따라서 유엔군을 결성하여 한국의 방어에 나섰습니다. 3년간의 전쟁에서 미국은 3만 7천 명의 미군을 포함한 5만 4천여 명의 희생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953년 10월 1일에는 한미 상호방어조약이 체결되어 한미동맹이라는 제도적인 협력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냉전 상황에서의 한미관계는 주로 군사동맹의 성격을 띠었습니다.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한 대비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미동맹이 제공하는 안보의 틀 안에서 한국은 급속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196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158달러였는데 1991년엔 48배로 증가한 7,637달러였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정치 발전도 이루어졌습니다. 1987년 민주항쟁으로 1970년대의 유신시대와 1980년대 초반의 권위주의 시대를 마감하고 민주주의 정치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습니다. 한미관계의 제4기는 1991년 냉전이 종결된 이후 지금까지의 탈냉전기 한미동맹의 관계입니다. 이 시기에 한미동맹이 군사안보 위주의 동맹에서 서서히 포괄동맹으로 확장되는 시기였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국력 신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한국의 비중과 역할이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07년 6월 30일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는데 당시 한국은 경제성장의 결과 미국에게 7번째로 중요한 무역 파트너였습니다. 이로써 한미관계는 군사동맹에 추가하여 경제동맹을 맺게 되고 좀 더 포괄적인 동맹관계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북한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서 중동이나 서아시아 등 지구촌의 다른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가 함께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보호받던 관계에서 이제 한국이 미국과 함께 나란히 협력해 나가는 호혜적인 한미관계로 서서히 바뀌어 온 것입니다. 비록 남북 간의 냉전 대결은 해소되지 않았지만 한반도 안에서 화해 협력을 위한 노력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1989년 9월 발표된 노태우 대통령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적대적인 남북관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갈지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했고 그 후 김대중 정부 등 여러 정부들이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남북한 주민들 간에 서로 끌어당기는 구심력을 강화해서 평화와 통일을 향한 동력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의미 있는 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독일에서 아데나워 총리 주도의 기민당 정부, 보수당이죠. 신서방 정책과 함께
1970년대 초 이래 빌리 브란트 총리 주도의 진보적인 3인당 정부의 동방정책이 추진되어서 결국 통일의 기반을 만들어낸 것을 참고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서독에서는 이 두 가지 정책이 상호 조화되고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내서 통일까지 이루어낸 데 비해서 한국에서는 민족이냐 동맹이냐 하는 식의 국론 분열의 길을 밟아왔다는 점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점입니다. 이처럼 한미관계는 구한말의 냉담기, 해방 직후의 혼란기, 냉전기의 군사동맹기, 그 다음에 탈냉전기의 포괄동맹이라는 네 단계를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과거 140년의 한미관계의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한미관계가 점차 격상되면서 발전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한국의 국력 성장과 국제적 위상의 제고가 중요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미관계는 점차 폭이 넓어지고 좀 더 수평적인 호혜관계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기대도 점차 커져 왔습니다. 이제 한국이 좀 더 주도적으로 한반도 미래를 열어나가고 국제사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미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에 앞서 한미관계가 직면하고 있는 오늘날의 국제정치 현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국제정치 상황의 핵심은 미중 경쟁의 심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 중국을 고립시켜온 미국은 1970년대 초 베트남 전쟁의 와중에서 극적인 외교 전략의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그것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그동안에는 한국전쟁에서 서로 싸웠기 때문에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책은 고립과 봉쇄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초에 그거를 확 바꿔서 포용의 시대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미국의 의도는 중국을 국제 무대로 끌어내서 소련과 서로 경쟁하게 하고 그 사이에서 미국이 이득을 취하는 이의 전략이었습니다. 이로써 베트남 패전 이후 약화될 수 있었던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닉슨 행정부는 중국을 포용하고 교류 협력을 지속하면서 결국 중국도 서구 민주주의로 수렴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닉슨 대통령이 포용 정책의 주도자였는데 죽기 전에 워싱턴 포스트 기자와 면담을 합니다. 기자가 뭐라고 물어보느냐면은 당신이 중국을 국제 무대로 끌어냈는데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 대답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괴물을 탄생시켰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예측이 지금 적중하고 있습니다. 그 후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1980년 중국의 명목 GDP는 미국의 6%에 불과했는데 2020년에는 70%까지 따라잡았습니다. 과거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경제력이 상승한 국가는 뒤에 가서 정치 군사적 영향력도 강화하고자 했고 중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덩샤오핑의 도광양의 전략을 따라서 서방 세계에 협력적이던 중국이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공세적인 자세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도처에서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도전하면서 미국과 부딪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미국은 그동안 기대해왔던 중국의 서구화, 민주화라는 희망은 깨졌고 더 이상 중국 포용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초당적인 합의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상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한 것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대중국 대결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도 이를 이어받아서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공화당의 이 대결 정책을 이어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다 체계화하고 전방위적으로 대중국 대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중 간의 대결과 경쟁은 다방면에 걸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1대1로 전략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에서 위기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과거의 미중 간 상호 의존의 네트워크를 약화시키면서 양국이 독자적인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에서는 중국 제조 2025로 첨단 기술의 세계 재패를 꿈꾸는 중국과 이것을 막으려는 미국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념 분야에서도 중국은 권위주의적인 중국 모델을 해외로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들 및 동맹과의 연대를 통해서 이를 저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맹인 미국과 우리와 경제 관계가 깊은 중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은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요? 그리고 한미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 같은 물음에 답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될 몇 가지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19세기 구한말, 아니 그 이전부터 한반도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온 지정학적 요인은 지금 오늘날 한반도 정세에도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대국들 중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전쟁의 적대 당사국이었고,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배했던 국가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한국과 영토 분쟁과 역사 분쟁이 걸려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한반도에서 안정과 평화의 보장자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과거 구한말 때는 한국의 요구에 등을 돌렸지만 현재는 정반대로 적극적으로 한미 관계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북한의 존재입니다. 세계적으로 냉전은 30여 년 전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안보 위협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안보 위협에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 동맹은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보다 바람직한 것은 한미 양국이 동맹을 통해서 파트너가 되어 북한 핵 문제 등 안보 위협을 해소하고 남북 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한국의 대미 외교의 핵심 과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은 1945년 이래 새로운 한미 관계의 수립 과정에서 뿌려진 자유,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라는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한미 관계의 미래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한국의 국가 정체성을 고려하여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가치 외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45년 이래 한국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는 정치적 삶의 명분이고 또 현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산소가 소중함을 잊어버리다가 산소가 희박해질 때야 그 가치를 깨닫습니다. 민주주의도 이미 한국인들에게 산소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점이 한국 외교 정책의 상수로 고려되어야 하며 어떠한 향후 외교 전략도 한국의 민주주의 성장과 정치 시스템의 작동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선택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한국은 더 이상 못 살던 개발도상국이 아닙니다. 2020년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 수출 규모 세계 9위, 반도체 대국, 군사력은 병력 규모로 8위, 국방비 규모로는 10위, 문화나 이미지가 발휘하는 소프트 파워 면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국가입니다. 한편으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지구촌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개인 차원뿐이 아니라 국제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국은 지구촌의 팬데믹, 기후변화,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좀 더 적극적인 기여를 해야 할 것이고 이 분야에서 미국과 파트너가 되어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경제 및 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심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의 산업 경쟁력과 첨단 기술 분야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오, AI, 6G 등 더 많은 첨단 분야에서 한미 산업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대만에 TSMC라고 하는 유명한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그 반도체 회사 때문에 대만을 중국이나 미국이 공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한국의 방위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넷째, 군사협력 분야입니다. 필요한 분야에서의 협력은 지속하되 한국은 미국에게 한미동맹의 타겟을 북한에서 중국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자고 제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정학적 특수성 때문에 한반도에서 대국들 간의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때마다 한국인들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분단, 6.25 전쟁 등이 그러한 사례들입니다.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이러한 한국의 역사적, 지정학적 특수성과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를 이해시키고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앞으로 대미 외교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게는 대만 문제가 북한 문제보다도 더 시급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의 안보 위협은 여러분께서 느끼시다시피 대단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지난 10월 10일 최근 7, 8차례에 걸친 각종 미사일 발사가 전술핵 탄두를 탑재하여 한국과 일본 및 기타 지역을 공격할 것에 대비한 가상훈련임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핵 위협이 한층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한미 간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여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할 때 한국은 민주주의, 경제와 기술, 글로벌 과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미국에게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심어주고 그러한 깊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책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수많은 나라들을 상대로 다양한 세계 분쟁을 다뤄나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쓸 여유가 부족합니다. 그러한 미국을 어떻게 한반도 문제 해결에 집중하도록 끌어올 것이냐가 한국 외교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제 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일본에게 식민지로 먹혀들어가던 구한말의 조선이나 6.25 전쟁 직후 빈곤에 찌들었던 나라가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2020년 한국의 GDP는 세계 10위였으며 2021년 UNDP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했습니다. 한류는 세계를 휩쓸고 있고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차 생산의 대국입니다. 2018년 구매력 기준 한국의 GDP는 일본의 GDP를 능가했습니다. 이제 그에 걸맞는 열린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19세기 구한말 독립운동할 때나 적합한 저항적 민족주의 관념이나 패배주의로부터 벗어나 당당하고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 선진국에 걸맞게 전 세계를 상대로 선진국 외교를 펼쳐나가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 달성에 더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정치, 각 국가의 영토 주권과 자결권을 존중하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함께 번영하고 평화로워야 할 지구촌 형성을 위한 기여가 우리 선진국 외교의 비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미국은 우리의 기묘한 파트너입니다. 한미관계도 그러한 맥락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전략적 사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 군사적 자원이 주변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한국이
주변 대국 사이에서 한반도 평화와 지구촌 사회의 기여라는 목표를 추구하려면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서 최소의 물적 자원 투자로 최대 효과를 거두어내어 국익을 확보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때 혹자는 한국이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을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한 선택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한국은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서방 세계로부터 점차 멀어지고 외교적으로 고립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한국의 외교적 고립 상황에서 핵으로 무장한 북한은 한국을 주니어 파트너 정도로 간주하고 핵무력으로 압박하면서 한반도의 대표주자 역할을 하려 들 것입니다. 또한 주변 권위주의 국가들의 압도적인 영향력이 국내로 밀려 들어오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기반도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중국과 척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민주국가로서 한국의 정체성과 외교 방향에 대해서 진솔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설명하되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이 양국에게 상호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호혜적이고 상호 존중의 기반 위에서 양국 외교를 펼쳐나가려고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적인 국력은 작지만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중국이나 미국과 같은 대국들을 상대로 능란한 외교를 펼쳐온 싱가포르나 베트남의 사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열린 세계관과 진취적인 자세 그리고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 국민과 정치인들이 단합해 나간다면 우리는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한반도와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